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기도 하죠.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산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군요. 세상은 제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으로 제 뒤통수를 쳐왔죠. 제가 정말로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으로부터 당한 미친 짓들을 들으시면 아마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셨지만 그만큼 저를 향한 애정은 넘치셨어요. 두 분 모두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저를 키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셨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성장하면서 늘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제가 태어나고 몇 년 후 두 분은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비로소 두 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느라 바쁘던 시기에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둘째 동생은 저와 8살 차이가 났고 막내는 저와 10살 차이가 났죠. 두 분 다 일을 하느라 늘 바쁘셨고 가장 정신없고 치열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동생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제 몫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신 동안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두 동생의 밥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어쩌면 제 또래 친구들은 뛰어놀거나 만화 영화 보기 바쁜 시간에 저는 동생들의 울음소리를 달래고 분유를 타주며 어린 나이에 조숙하게 살아야 했죠. 동생들이 어릴 때에는 특히 손이 많이 갔어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부모님께서 일을 나가시면 막내를 등에 업고 집안일을 하곤 했어요. 동생들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어주면서도 제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제 품에 안겨 칭얼대는 모습이나 제 손을 꼭 잡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애가 어떻게 그랬나 싶기도 한데 아마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이 워낙 커서 가능한 일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강한 장녀로 성장했어요. 두 분 안 계시면 내가 이 아이들 책임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늘 있었고 그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취업 준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빠르게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대학 시절부터 열심히 준비한 덕에 한 명품 브랜드의 한국 지사에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할 수 있었어요. 30대에 접어들면서는 커리어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연봉도 점점 높아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우먼으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서는 제가 대단하다며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특히 동생들이 많이 좋아해줬고 절 자랑스러워해주니 그게 고맙더라고요. 저희 남매는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업계 지인들끼리 모인 한 송년 모임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대화도 잘 통했고 나이도 같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동료로 지내다가 서로의 사소한 고민이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까지 털어놓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친오빠를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좀 망설였죠. 혹시나 잘 안 되면 친구 사이도 불편해질까봐 걱정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도 했고 또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인상은 수더분하고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커리어와 연봉을 생각했을 때 남편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직업이나 연봉 같은 조건보다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성을 보면서 신뢰감이 확 가더라고요. 저는 원래 남자가 성격이 어떤지 보려면 여자 형제와 사이가 좋은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자 형제들은 자기 오빠나 남동생의 성격과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시누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 보이는 건 저에게 특히나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와 셋이 자주 만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얼마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저희의 관계를 누구보다 응원해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되어줬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남편이 대학 시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나 그럼 적어도 시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겠구나 싶기도 했어요. 또 무엇보다 시누이와 제가 워낙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니까요.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특히 시누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각별했어요. 시누이 올케 이전에 서로가 서로의 베프였던 저희는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고 여행도 다니곤 했죠. 시누이는 저에게 단순히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정말 친자매 같은 존재였어요. 결혼 전부터 서로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결혼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저를 친언니처럼 의지하기도 했고 저도 시누이와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편했어요. 우린 분명 동갑인데 넌 왜 이렇게 언니 같지? 내가 바로 그 유명한 K 장녀잖아. 평생 동생들 엄마처럼 키우고 돌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나 봐. 가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시누이가 먼저 연락을 해줬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곤 했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사이였죠. 특히나 같은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주는 부분들도 컸죠. 남들은 시가 문제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러는데 저는 시부모도 안 계시고 시누이와도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복이 많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 딸이 태어난 이후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된 무렵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게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와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거나 몸조리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챙겨줬을 텐데 그 시기에는 오히려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미묘하게 느껴지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오랜만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고 저는 오랜만에 시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아기 이야기를 꺼내자 시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다들 너무 애기 이야기만 하네. 나도 여기 있는데 말 좀 섞어주면 안 돼? 뭐 나는 투명인간이야? 나는 아주 이제 아랑곳 없다 이거지? 아유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아직 너무 초보 엄마 아빠잖아. 애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유 미안해. 진짜 두 사람 다 너무하다.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고서 시누이는 수저를 팩하고 던지더니 가방을 갖고 나가버렸죠.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일은 반복됐어요. 시누이는 점점 더 아기 이야기나 저희 부부가 아기에게 신경 쓰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요? 꼭 첫째 아이가 동생 태어나고 나니 질투심에 짜증을 내고 동생은 못 살게 구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기 침대에 달아둔 베이비캠을 보니 아기가 물고 있던 젖병을
손으로 툭 하고 밀어버리기까지 하는 거 있죠. 신우이가 저를 엄마처럼 의지한다는 말도 자주 했었고 남편과도 워낙 사이가 각별하다 보니 자기를 마치 저희 둘의 첫째 딸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신우이가 좀 철이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해서 처음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는 시점에 신우이까지 저를 지치게 만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도 조금씩 지쳐갔고 그렇게 신우이와의 관계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신우이는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신우이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남자친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안이 엄청 부유한 집안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땐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물론 신우이가 워낙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상한 건 그때부터 신우이의 태도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들뜬 마음에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점점 말투와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와, 이게 다 이유식이야? 너 정말 피곤하게 산다. 넌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직접 하려고 하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굳이 손으로 다 만드는 거 너무 구질구질한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이유식 배달 서비스 쓰면 되잖아. 요즘 그런 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괜히 이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편하게 그런 거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 근데 나는 촌스러워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내 손으로 만들어주는 게 더 믿음이 가고 좋아서 그래. 혹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솔직히 너 너무 짠순이처럼 살잖아. 우리 쪽이라면서 너같이 사는 애도 없을 거다. 얘, 좀 쓰면서 살아라. 그러다 병난다 너. 그 말에 확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아껴서 사는 건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지 궁상 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가 조금씩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댔지만 속으로 화가 나면서도 꾹 참곤 했어요. 가뜩이나 안 좋아진 관계를 더 망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신우이에게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우연히 신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돈 문제에 대해 굉장히 긴장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신우이의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가 제게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를 통해 뭔가 석연치 않은 정황을 알게 됐죠. 메시지에는 회사 돈과 관련된 숫자들과 알 수 없는 말들이 적혀 있었고 그걸 보는데 뭔가 감이 안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수상한 대화 내용에 더불어 이상한 문자까지 돈 문제로 혹시 회사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나? 설마 회사 돈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별별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별것 아니라면서 잘못 보낸 메시지라고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네 전화 엿들었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도 없으니 찜찜하단 생각만 하고 넘어갔죠. 그 이후로도 신우이는 종종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은근히 압박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희 딸을 위해 산 유아용 가구를 보며 요즘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냐? 좀 더 좋은 브랜드에서 사야지. 이거 보면 사람들이 너네 형편 안 좋다고 생각하겠다는 둥. 본인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는 더 심해지더라고요. 자꾸만 저희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제가 하는 일마다 깎아내리려 하고 말이죠. 예전에는 신우이가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점점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래도 한때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며 신우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만방자한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런 노력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에 없이 갑자기 밝게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다짜고짜 결혼 준비 얘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대본이라도 짠 것처럼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재은아, 내가 진짜 부탁 좀 할게. 우리 예비 신랑 쪽 집안이 워낙 잘 사는 집이잖아. 그래서 너무 눈치가 보여서 그래.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 응? 너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겠지만 내가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네가 잠깐만 빌려주면 결혼하면 바로 다 갚을게. 응? 나중에 우리 남편 될 사람이랑 합치면 돈 걱정은 없을 테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그 정도 돈이 어딨어. 얘 너도 알잖아. 나 어떻게든 아껴가면서 우리 애 장난감도 당근에서 사고 이유식 재료도 공구로 저렴하게 사고 그러는 거. 아유, 알지.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네 연봉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너 별로 그 돈 쓰지도 않잖아. 재은아,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전체 이미지를 위한 일이라고. 그쪽에서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어? 그치? 그쪽 사람들한테 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고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이게 결국 다 오빠랑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니까. 사돈들 집안에 잘 보여놔서 나쁠 게 없지. 그 집안이 어떤 집인데. 근데 그쪽 집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네가 그런 걸 준비해야 돼? 아,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시집 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가족도 우습게 볼 거 아니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상준 씨랑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저는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달이 나 있는 듯 보이는 신우이 말투에 어쩐지 돈을 빌려가도 제대로 갚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더구나 얼마 전 신우이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떠올라 더더욱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남편 핑계를 대고 둘러대며 거절을 했죠. 남편이 오면 신우이 얘기를 하고 돈은 안 빌려주는 걸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먼저 신우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신우이가 먼저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죠. 여보, 그냥 이번에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시댁 식구들 눈치에 혜린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그래, 결혼 준비로 힘든 건 알겠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다가 아니야. 지금 분명 혜린이 돈 문제로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그냥 무작정 믿고 도와주기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서 그래. 내가 다 설명했잖아. 당신 아무리 돈이 빌려주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그렇게 모함하냐. 우리 혜린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 할 애는 아니야.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혜린이는 당신 친구이기도 하잖아. 그럼 믿어줘야지. 가족끼리도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 가족이라면 오히려 더 똑바로 봐야지. 진짜 혜린이를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당신. 지금처럼 무조건 도와주고 덮어주는 게 정말 그 애를 위한 거야? 그게 오빠로서 할 일이야? 그날 저희는 결국 그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화난 얼굴로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뒤늦게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한편 신우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특히 예비 신랑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 결혼 준비의 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신우이가 혼자 결정해야 했거든요. 상견례며 웨딩 촬영, 계약 같은 주요 일정들은 예비 신랑이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죄다 몰아서 진행해야 했고요. 그러곤 다시 바로 출국했으니 남아있는 모든 준비는 신우이가 도맡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의 부모님은 어릴 적 돌아가셨다 보니 신우이 신랑 될 쪽 사람들이 혼주석을 비워두면 안 되지 않냐고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상대방 집이 너무 잘 살아서 보여주기 식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정신이 없겠다 싶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이 과정에서 저를 철저히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 준비는 보통 여자친구들이나 주변 친한 여자들이 더 도움되잖아요. 웨딩드레스 고르거나 플래너와 의논하는 일 같은 건 보통 여자들끼리 함께 다니며 준비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만 찾아대면서 둘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남편이 오빠니까 시누이가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상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레스 보고 왔다고? 나랑 결혼 준비할 때도 내가 무슨 드레스 입는지 별로 신경도 안 쓰던 당신이 드레스를? 황당하네. 어떻게 나랑도 한번 보러 가자고 말은 안 하고 둘이 다녀온 거야? 혜린이가 나한테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갔지. 그리고 뭐 딱히 당신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 혜린이 드레스인데. 예전부터 나한테 드레스 고르는 거 도와달라고 내가 안목이 좋으니까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솔직히 제가 남의 드레스 고르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됐겠어요. 귀찮고 번거롭기만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시누이가 먼저 자기 드레스는 꼭 저더러 골라달라면서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편만 찾는 게 너무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시누이의 결혼 준비를 돕는다고 계속 불려다녔어요. 예비 신랑이 해외에 있다 보니 남편이 대신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를 일부러 빼놓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계약 관련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필요한 물건을 보러 간다거나 할 때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면 혜린이가 알아서 다 하고 있다. 별 문제 없다는 대답만 들려왔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후로 저한테 삐져서 그러나 본데 너 그러면 내 손해다 싶었죠.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시누이가 일부러 그러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시누이의 결혼 준비 상황을 간간히 저에게 전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전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시누이가 원래 살던 원룸 계약이 끝나가는데 결혼 전까지 시간이 좀 떠서 그 사이에 신혼집을 미리 계약했다고 거기서 혼자 먼저 살기로 했다고 하라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신혼집에 먼저 들어가 산다고? 그 집은 예비 신랑과 함께 시작해야 의미 있는 곳 아닌가 싶었지만 딱히 말을 얹지 않았죠. 일부러 저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제가 굳이 관심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누이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마음 상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당일만큼은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저도 시누이와 친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동생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축의금으로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큰맘 먹고 송금했어요. 1년의 일들로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도 어린 나이에 여의고 오빠를 부모처럼 의지하며 자란 시누이가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큰 돈이다 보니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송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왜곡 없이 제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메신저로 송금을 하고 축하 메시지도 함께 보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려보낼게. 뭐?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필요 없다구. 너 나랑 사이 틀어져서 이러는 거야? 그냥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구. 그깟 300이 뭐라고. 시누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니 메신저로 이체된 돈을 바로 돌려보냈어요.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돈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고 돈돈돈 해대던 시누이가 이 돈을 돌려보내다니요. 심지어 과거에 어떻게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했어요. 어차피 축의금은 다 받는 거고 그런 걸로 자존심 내세울 성격도 아니거든요. 계속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결혼식이었으니 그 일은 우선 덮어두기로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누이는 행복한 얼굴로 신랑과 함께 서 있었고 모든 게 잘 끝나는 듯 했어요.
그래도 말을 할 건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남편에게 신우이의 축의금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기분 나쁘다는 듯이 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또 그 소리야? 아니, 당신은 대체 혜린이를 얼마나 속물로 보는 거야? 뭐? 아니, 내가 언제 속물이래? 난 그냥 평소랑 너무 다르니까 이상하다고 느꼈단 얘기라는 거잖아. 그게 그 소리지. 돈 받는 걸 거부할 리가 없는 년이 돈을 마다하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사람 말 좀 왜곡하지 마. 그리고 당신은 대체 왜 그렇게 혜린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파르르 되는 거야? 좀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돼? 뭐든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굴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저번 돈 문제처럼 덮어두고 신우이 편만 들며 저를 몰아세웠고 또 한 번 저희는 말다툼을 했죠. 그렇게 한동안 서로 말도 않고 각자의 공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차키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는 거예요. 어딜 가 이 시간에? 혜린이네 신혼집에 가구 조립해 주러 간다. 왜? 뭐? 아니, 그 신혼여행 가구 없는 남의 신혼집에 이 시간에 혼자 가서 가구 조립을 해주겠다고? 계약만 했지 아직 조소방은 그 집 실제로는 못 봤거든. 신혼여행 다녀오면 완벽하게 꾸며진 집을 짜잔하고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혜린이가 부탁한 일이야. 신우이 문제로 실컷 싸워놓고 야밤에 신우이 집 가구를 조립해주러 간다니 황당하잖아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구는 남편 태도도 너무 희한하고요. 저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가 평소처럼 남편에게 부탁하는 건 이해한다고 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밤늦게 그 일을 하러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축의금 얘기에 남편의 반응도 너무 과했어요. 제가 신우이를 이유 없이 비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집을 나서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몰래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차를 미행하고 나섰죠. 마침내 남편은 한 주택에 도착했고 남편이 문을 열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죠.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신우이의 태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며 저를 배제했던 일들까지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이상한 예감이 강하게 몰려왔어요. 마당 구석 숲을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는데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뭘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구 조립을 하러 왔다고 했으니 가구를 옮기나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잠시 뒤엔 큰 액자 같은 걸 들고 나왔어요. 남편은 그걸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고 문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밝은 조명과 남편의 분주한 움직임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좋은 타이밍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열린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 멀리 환하게 불이 켜진 방이 보였고 저는 그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 그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죠. 제가 본 광경은 방 안 가득 들어찬 남편과 신우이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엔 남편과 신우이가 나란히 서서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식을 올린 듯한 사진도 있었고 서로를 다정하게 안고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액자 속에 담긴 모습은 어떻게 보더라도 남매가 찍은 사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애정이 가득한 모습들이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저 액자를 빼들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이게 사실일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진 속 남편과 신우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러다 방 안에 놓여 있는 책상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가 주고받은 편지들의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혜린아, 너는 내 전부야.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지키며 몰래 만나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난 너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자. 나도 이혼하고 너도 이혼하고 그러고 나면 머지않아 우리도 우리만의 집을 꾸미고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내 하나뿐인 여자. 내 마지막 사랑.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나 너무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좀만 버티자. 사랑해. 와, 이것들이 미쳤네. 하나뿐인 여자? 마지막 사랑? 도라니 이상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사진첩 속에는 그들의 진한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중엔 저희 셋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제 얼굴은 모조리 찢겨져 있거나 낙서로 망가져 있었죠. 그동안 시누이와 남편이 보여줬던 모든 태도와 행동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누이가 친남매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애초부터 남매가 아니었단 사실을요. 둘은 연인 사이였고 남매인 척하며 저를 처음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숨소리가 커졌고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뒷마당에서 움직이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의 두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저와 방 안에 널브러진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찢겨진 제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당신이 여기는 왜? 대체 이게 다 뭐야? 여보,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일 건 아는데 오해가 있어. 이미 내가 다 봐버린 상황에서도 너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 염치도 없는 새끼.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떼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나더군요. 저는 놈의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주곤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있는 대로 남편 발치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했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라고, 변명하려 들지 말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지금부터 뭐 하나라도 거짓말하거나 숨기려 들면 나 니네 둘 사진이랑 편지 죄다 인터넷에 올려서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줄 거야. 니들이 나한테 한 짓 전 국민이 다 알게 하고 대한민국 땅에 두 발 못 붙이게 해줄 거니까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 말할게. 다 설명할게. 그제야 남편은 완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였어요. 둘은 친남매가 아니었어요. 둘은 원래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가족을 가장하고 저와 결혼한 것도, 시누이가 저희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그렇게 행동했던 것도 모두 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을 쏘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서 도대체 얻는 게 뭐냐고요?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뭐라 중얼거렸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다는 둥 횡설수설해가며 제 눈치를 살피면서 변명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더는 못 참겠어서 한 번 더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제 남은 건 솔직한 고백뿐이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마지못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둘은 오래전부터 연인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둘이 함께 투자 비슷한 걸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하면서 빚을 졌다고 했어요. 그 상태로는 둘이 결혼할 수도 없고 같이 살아도 빚더미에 깔릴 거라며 서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둘은 여전히 죽고 못 살았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때 상간녀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어요.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린 다음 몇 년 뒤 다시 둘이 만나 결혼하자는 계획을 세운 거였대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지들 둘이 성이 하필 둘 다 흔한 이씨라 남매로 속이는 것도 어렵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건너뛸 만한 상황이었던 게 저도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혼 준비도 다 남편이 알아서 하고 혼인신고도 남편이 혼자 가서 했거든요. 이게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은 거죠. 놈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걸려들었다는 건 더 믿기지가 않았죠. 남편 놈은 말끝마다 상간녀의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자기 책임을 줄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역겹더군요. 나는 처음부터 니들 타겟이었니? 아님 나 만난 뒤에 정한 거야? 처음부터 그런 이유로 접근한 거야. 그쪽 업계 연봉 잘 알고 있었고 지인의 지인이라 당신 성격도 대충 파악했고 그래서 저 손쉬운 상대라고 생각한 거야. 기가 막힌다. 손쉬운 상대? 와 진짜 이 개 같은 쓰레기들이? 남편의 말을 들으며 모든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상간녀가 처음 저에게 다가와 친해지려고 했던 순간들, 마치 운명처럼 저희를 엮어주려고 했던 행동들, 결혼 초반부터 시누이로서 저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해주며 신뢰를 쌓았던 모습들, 모든 게 다 그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저와의 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관계로 유지한 채 상간녀와 끊임없이 만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는 지금의 부자 남자를 선택했죠. 타겟이 된 저희 둘의 공통점은 순진함이더군요. 부자이면서 순진하고 한국 사회에 둔감한 교포 남자를 목표로 삼았고 저는 자수성가한 데다 시골 출신이라 조금 순진해 보였다는 이유로 선택된 거였죠. 말이 좋아 순진이지 우리 둘 다 완전 호구였던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관리되던 돈을 빼돌려 둘의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돈에서 조금씩 티나지 않을 만큼만 빼내서 상간녀와 함께 써왔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큰 돈을 빼서 시누이, 아니 상간녀한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기네들만의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데 썼다는 사실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놈의 말이 더 이어지기도 전에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그 집을 나섰어요. 놈이 뒤에서 뭐라고 해댔지만 이미 제 귀엔 들리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멍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길게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남편 놈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 다음으로는 남편 놈의 짐을 몽땅 챙겼어요. 옷이며 책이며 개인 물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스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전부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내던졌어요.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놈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보니 남편 놈이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문 열어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석고대죄라도 하겠다는 둥,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는 둥, 말로는 뭐든 다 할 태세였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지 않자 무릎을 꿇고 문 앞에서 밤을 새우더라고요.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다시 내다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한심하기도 했지만
사실 조금 걱정도 됐어요. 남편 놈 걱정이 된 게 아니라 맞은편 집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그 꼴을 보면 그게 무슨 창피해요. 게다가 저희 아파트 다들 첫 입주한 사람들인데 괜히 이웃들에게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인간을 일단 들어오게 했어요. 물론 들어오라고 한 이유는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다 듣지 못했던 얘기들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상황을 완전히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놈은 아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반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황당했어요. 애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쌀쌀맞게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급격히 변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혹시 내가 아이 낳으면서 그 여자가 당신이랑 나한테 태도가 바뀐 건 아니야? 우리 유주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졌다 싶었는데. 그래 맞아. 당신네 실은 애초에 계획에 아이는 없었어. 아이 없이 살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혼을 하고 그 돈 챙겨 둘이 다시 만나 재혼할 계획이었으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낳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거야. 그때부터 혜린이가 아니 그 애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지. 남편 놈은 아이를 키우며 저와의 가정이 진짜 가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 놈이 자꾸 상간녀 본인과 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아이한테 정을 주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상간녀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놈과 상간녀와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점점 더 마음을 쓰는 게 보였고 그걸 알아차린 상간녀가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랑 애한테 정이 생겼어. 그게 진짜야. 그래서 그 여자가 불안해한 거야. 내 마음이 너무 진심인 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뭐 나더러 그거에 감사하라고? 아이고 어머나 이 남자 가짜 결혼이었지만 진짜 마음이 생겨버렸네. 아이고 감동이야. 뭐 1억이라도 하라는 거냐? 어? 뭐 이 땅 쓰레기 새끼가 다 있어. 그 와중에도 너는 지금 날 완전 호구로 보는구나.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놈의 말을 들을수록 비참했고 그딴 것들에게 노란한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이중생활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 남편이 상간녀와 찍은 사진,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심지어 제가 발견한 그 집안의 물건들까지 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니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위자료 청구와 아이의 양육권까지 모두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인 연민도 없었고 그들에게 흔들릴 이유도 없었죠. 며칠 뒤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시누이, 아니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 문 앞에서부터 울먹이던 상간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제 발목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빌어대더군요. 제나 아니 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내가 언제부터 네 언니니? 나 너 같은 새끼 동생으로 둔 적 없는데.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갚을게요. 보상할게요. 그니까 저희 남편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남편 부자인 거 아시죠? 그니까 제가 어떻게든 돈 구해올 수 있어요. 보상은 얼마든 할게요. 억을 달라고 하시면 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정말 면목 없지만 지금까지 적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아, 그게 지금 네 최대의 약점이구나. 그래,
고맙게도 네 입으로 술술 알려주니까 고맙네. 아주 고마워. 아주 덕분에 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어. 저는 상간녀의 남편 된 사람과 그의 시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상간녀가 그쪽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며 살고 있는지 알기에 이 사실을 알리면 그 여자가 설 자리가 없을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상간녀 남편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는 처음에 제가 자신을 왜 찾아왔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제가 그의 아내와 제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들과 신혼집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남자는 저를 집으로 초대하며 직접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자 부모님의 집으로 함께 갔어요. 상간녀의 시부모에게 모든 걸 폭로했죠. 상간녀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머리를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감히 우리 집안 이름에 이런 망신을 시켜? 고향 것 같으니 어떻게 그런 순진한 얼굴로 온 가족을 속이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어떻게 이런 맹랑한 짓을? 너 아주 상대 골라도 제대로 골랐다. 니년 하나 착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이년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그 남자랑은 다 끝났어요. 정말이에요. 민규 씨 만나고 다 마음 정리했고 민규 씨한테 정착할 생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당신 마지막까지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이런 여자를 몰라보고.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제 폭로에도 부글부글 속으로만 끌어댈 뿐 겉으론 내내 선비처럼 차분하고 점잖던 남자도 상간녀의 뻔뻔함 앞에는 이성을 잃었고 결국 상간녀는 그 집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죠.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남자 쪽 집안에선 상간녀를 상대로 아주 거액의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역시 통쾌했죠. 제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변호사가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줬고 제가 가진 증거들이 워낙 명백했거든요.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받아냈고 아이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내 인생에도 우리 딸 인생에도 발들일 생각 말라고 퍼부어주고는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저와 상간녀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설계했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면서 쾌감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반전이 그 다음에 터졌거든요. 저는 그동안 상간녀가 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고 겉으로 보기엔 아주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 업계 종사자처럼 보였거든요. 명품 브랜드를 다루는 일에 얼마나 정통한지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시가 쪽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알고 보니 명품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 짝퉁을 유통하며 사기를 쳐온 사람이란 거였어요. 상간녀가 명품에 대해 저보다 잘 알던 이유는 업계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둘의 배신만큼이나 이 사실 역시 충격적이었어요. 상간녀의 가식적인 겉모습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제 주변 사람들까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전부 알렸어요. 단순히 상간녀가 짝퉁 사기꾼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녀와 제 전남편의 이중생활까지 모두 폭로했어요. 우리 업계 사람들 그리고 상간녀가 속여왔던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죠. 상간녀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선 아예 그녀를 들이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렸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을 뺐어요. 소위 말하는 부티 나는 이미지를 철저히 구축했던 상간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전락한 거예요. 당연한 처사였죠. 거기다 더불어 제 남편 놈, 어느 시점에서부터 자기 일 관두고 상간녀랑 같이 짝퉁일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저는 등신같이 이것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 탓에 놈 역시 같이 고소를 당했고 둘 다 아주 사기꾼 커플로 쇠고랑을 차게 됐죠. 상간녀와 전 남편의 계획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 자신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욕심과 거짓말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그와 반대로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요. 둘은 결국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뒤에도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금을 갚기 위해 평생을 빚더미에 묶여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수감된 뒤 이전에 유지했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외면당하고 상간녀의 경우엔 부모조차 그녀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두 놈들이 그렇게 철저히 무너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둘의 말로를 지켜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한동안은 마음을 추스르느라 힘들었지만 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동안 멈춰있던 제 커리어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을 사랑했고 다시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고 지금은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역시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많은 응원을 보내줬어요. 저는 그 응원을 받으며 제 자신을 다잡았고 이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도 이제는 밝게 웃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최대한 담담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아이가 언젠가 다 컸을 때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행복한 일들로 채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니 이제야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와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저에게 준 상처는 분명 컸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저만의 행복을 되찾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는 과거를 뒤로하고 저와 제 아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즐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더군요. 스스로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걸 배웠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경험들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